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조금씩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리라고 불렀고 사람 사는 정이라고 포장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결국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내 통장에서 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섭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내 노후를 제일 먼저 집어삼킨다는 사실이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챙겨야지. 맞습니다. 젊을 때는요. 월급 나오고 커리어 쌓이고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을 때는 경조사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죠. 오히려 가면 기분도 좋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또 끊기죠. 그 순간부터 경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인정하지 않다가 조용히 파산에 가까운 길로 걸어 들어가고 누군가는 늦기 전에 인간관계의 범위를 재정비하면서 노후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출 항목이 바로 경조사라는 건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왜냐고요? 금액이 작아 보이니까요. 한 번은 몇만 원, 좀 가까우면 몇십만 원. 그런데 이게 매달, 매주, 심지어 한 달에 3번, 4번씩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은퇴자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이 고정 변동 지출이 그대로 생활비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줄이고 싶어도 인간관계라는 이름 때문에 쉽게 못 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은퇴자가 경조사 앞에서 가장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누구도 처음엔 경조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말해요. 아, 이게 내 노후를 가장 먼저 잡아먹는구나. 그럼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한 지 2년 된 한인 남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교회와 지인 모임을 평생 유지해온 분이라 경조사가 너무 많았어요. 본인은 이미 고정소득이 소셜연금이 전부인데도 한국에서 누군가 결혼하면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죠.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찌 안 가냐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가장 큰 지출이 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본인은 생활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경조사비가 한 달 평균 30에서 50 정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최소 300에서 500. 은퇴자에게 이건 치명적이었죠. 결국 그는 경조사를 거의 다 끊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늦게나마 노후를 지켜낸 셈이죠. 두 번째 사례는 한국으로 귀국한 은퇴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은퇴 후 한국에 오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서 귀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죠. 친인척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일 제사,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까지.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경조사가 더 늘어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었던 미국 시절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안 와? 라는 압박이 훨씬 컸어요. 결국 두 분은 1년 만에 경조사 가난을 경험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택시비, 식사비, 봉투비까지 합치면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두 분은 지출 기록을 6개월간 정리해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월 평균 100만 원 가까이가 경조사비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부부는 일부 친척 관계까지 정리하며 자신들의 생활 리듬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의 경험이에요. 이분은 사람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분은 평생 성격이 좋아 여기저기 모임이 많았고 은퇴하고도 활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임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조사 갈 일이 많다는 뜻이었죠. 이분의 문제는 경조사비뿐 아니라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까지 합쳐지면서 지출이 폭주했다는 점이에요. 1년이 지나자 지출 구조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이분은 인간관계를 절반 이상 정리했고 진짜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만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노후를 갉아먹던 건 경조사가 아니라 경조사를 매개로 유지되던 얄팍한 관계들이었어요. 이 사례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경조사는 돈 문제 같지만 사실은 관계 정리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경조사를 줄일 수 없고 경조사를 줄이지 못하면 노후의 지출 구조는 절대로 안정되지 않아요.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지출 통제인데 이 지출 통제를 무너뜨리는 1순위가 바로 경조사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경조사는 예의다. 사람의 기본이다. 문제는 그 예의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를 가장 먼저 재편해야 한다고요. 그 첫 단계가 바로 경조사 범위 축소입니다. 누굴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과 습관처럼 챙기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건강, 생활비, 주거, 돌봄, 의료비. 이 모든 게 앞으로 수십 년 버텨야 하는 자원인데 이걸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쉽게 내줄 만큼 여유 있는 은퇴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조사를 줄이면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봉투를 적게 넣었다고 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남기고 나머지는 용기 있게 덜어내는 게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자산이었지만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지출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챙겨야 할 사람이 적은 사람이다. 참 잔혹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화려한 만남보다 조용한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 경조사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사람은 챙겨야지 하고 마음은 앞서는데 통장이 따라오지 않아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경조사는 은퇴자의 체면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노후를 제일 먼저 파괴하는 지출입니다. 늦기 전에 손을 대야 해요.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지출 구조를 다시 세우고 당신의 속도를 지키는 게 은퇴 후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를 가장 먼저 집어삼킨 건 경조사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꼭 합니다. 끊고 나니 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근데 경조사를 줄이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은퇴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경조사를 줄인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조사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경조사가 끊기면 같이 끊어졌다. 이 말이 처음엔 씁쓸하지만 콕 씹어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진실이에요. 봉투를 통해 연결된 관계는 결국 봉투가 끊어지면 사라지고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경조사와 상관없이 이어지죠. 은퇴 후에는 이 구분이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외로 경조사를 줄이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사라지니까요. 은퇴자는 안정성이 생명인데 경조사는 그 안정성을 하루아침에 흔들어 버립니다. 갑작스런 장례식 연락, 가까운 친척 결혼식, 오래된 지인 돌잔치 이런 일정들이 쏟아져 올 때마다 은퇴자는 마음도 흔들리고 통장도 흔들려요. 그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관계도 지출도 생활 리듬도요. 챙겨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이 흘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하루 일상, 당신의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경조사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경조사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 챙겨야 할 경사와 조사라는 걸요. 결국 은퇴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섭섭함 때문에 당신의 노후가 흔들리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은퇴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지출 구조를 고려해주고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경조사를 줄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입니다. 늦게라도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할 때예요. 당신의 노후는 남의 기념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만 알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대요.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돈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 기분. 이게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라고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 후 첫 번째 공포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 감각이래요. 사람들은 은퇴를 로맨스처럼 말하지만 진짜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공백과 싸우는 시간이잖아요. 직장에서 하루 일정을 정해주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외롭고 불안한 거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 마음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삶도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은퇴자들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정씨 이야기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마치 미래의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라. 정씨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내 삶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슬며시 밀려와요. 사실 은퇴란 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준비를 미뤄온 대가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40대, 50대가 딱 거기에 서 있는 거고요. 몸은 아직 젊어 보이는데 노후 시스템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마음은 편안한 여유를 원하면서도 통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 묘한 단계. 그래서 정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게 들리는 겁니다. 정 씨가 말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하루가 너무 길고 무섭다고. 회사 다니던 시절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은퇴 후엔 시간이 넘쳐나고 그 빈틈을 불안히 파고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타 마시는데 시계는 겨우 9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지라는 생각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온다고요. 돈은 돈대로 걱정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괴롭고 몸은 몸대로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무너지는 구조.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우울한 개인 이야기 같겠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은퇴자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은퇴 후가 무서운 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뭘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더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 씨의 하루는 40대, 50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후 준비란 사실 돈을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삶을 어떻게 유지할지, 어떤 인간관계를 남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정 씨는 그걸 몰랐고 결국 하루하루가 막막한 전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정 씨의 실제 하루를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깊게 들려드려 볼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혹시 내 미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돈입니다. 정 씨는 퇴직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몇 년은 버티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일단 고정 지출이 문제였어요. 소득이 끊기니까 지출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몇십이 나가고 집 유지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을 쓰는 순간마다 이걸 써도 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정 씨는 결국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쪽을 택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통장은 계속 줄어드는 속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매일 보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충격이 바로 수입 없는 삶의 무게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입니다. 정 씨는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래요. 회사 다닐 땐 시간이 모자라 죽겠더니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돌아 그게 고문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 10시.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나가도 길이 더 멀게 느껴지고 그냥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도 은퇴 후 막상 내가 뭘 좋아했더라 라는 생각조차 안 난대요. 그만큼 회사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죠. 시간 빈틈을 못 받아들이니까 우울이 슬그머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입니다. 회사 다닐 땐 모임도 있고 동료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는데 은퇴 후엔 인간관계가 단숨에 끊깁니다. 섭섭할 정도로 연락이 줄어든다고들 해요. 정 씨도 처음엔 누군가 연락해주길 기다렸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그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더래요.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귀찮고 부담스러워져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건강보다도 외로움이 먼저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걱정, 시간 공백, 관계 단절. 이 세 가지가 은퇴자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집어삼킵니다. 정 씨가 은퇴 후 하루가 지옥 같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정 씨는 특별히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하루가 버거워진 거죠. 40대, 50대인 지금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해요. 은퇴 후에도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취미나 배움일 수도 있어요. 정 씨처럼 갑자기 삶이 텅 빈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종종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돈은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믿고 있죠. 정 씨의 하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낼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하루가 이렇게 무서워진다고. 삶이 생각보다 쉽게 텅 비어버린다고. 그러니 지금 40대, 50대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정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은퇴 후에 무너지는 게 사실 경제력보다 자존감이라는 걸 더 뼈아프게 느끼게 돼요. 정 씨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다고. 회사 다닐 땐 후배들이 찾아와서 묻고 동료들이 의지하고 집에서는 그래도 일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죠.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사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너무 쉽게 바뀌어 버리니 그 간극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삶 전체의 기운이 꺼져버립니다. 일단 몸이 안 움직여요. 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괜히 돈 쓸까봐, 괜히 사람 만나기 어색할까봐 그냥 집에만 있게 되더랍니다. 그럼 또 우울감이 더 깊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면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은퇴자들이 가장 위험한 악순환이에요. 나도 모르게 고립된다는 것.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취미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자기 삶을 온전히 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은퇴 후에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해도 공허함만 느껴요.
정 씨도 그랬어요. 독서 모임을 가봤는데 어색해서 2번 만에 그만두고 동네 문화센터 등록했는데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자책만 남는 거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노후는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라 돈만 남아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일도, 관계도, 의미도 없이 돈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버거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단순히 은퇴 자산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 무언가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소소한 취미든 혹은 주 2일짜리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그 감각이에요. 정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자유가 되지만 아무 구조 없이 맞는 은퇴는 감옥이 돼요. 그래서 40대, 50대의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만드는 인간관계, 지금 찾는 취미, 지금 경험해보는 작은 일들이 전부 은퇴 후의 안전망이 되거든요. 정 씨는 지금도 천천히 다시 삶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하루에 한 번 밖에라도 나가보려고 애쓰고 작은 알바라도 다시 해볼까 고민 중이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더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62에야 깨달았지만 너희는 제발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 한마디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준비하면 적어도 정 씨처럼 하루가 무너지진 않을 테니까요. 은퇴하고 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자. 아껴 쓰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지. 젊을 때처럼 큰돈 들어갈 일도 없겠지. 그런데요. 이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라는 거 아세요?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옥문의 손잡이가 될 줄 대부분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엔 착각하기 쉬워요. 통장에 퇴직금 들어오고 연금 첫 수령액도 어쨌든 꽤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지죠. 그래, 월 이 정도면 되겠네. 생활비는 충분하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은퇴한 선배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지출은 절대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진짜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돌발 상황이 많아요. 젊을 때는 뜬금없는 지출이 생겨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엔 그게 안 돼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감정이 바로 공포예요. 내가 지금 맞는 이 상황이 내 노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동부에서 은퇴한 72살 한인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계산했던 월 생활비는 3천 정도였어요. 연금과 소셜, 약간의 임대 수익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죠. 문제는 예상 못했던 의료비였어요. 남편분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몇 차례 다니기 시작하면서 검사비 하나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계속 쌓였죠. 어느 순간 한 달 의료비가 생활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에 충분하다는 건 착각이더라고요. 병 하나만 생겨도 바로 무너지는 게 노후예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부는 아파트를 작은 곳으로 옮기고 자동차도 처분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 계산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힌 거죠. 두 번째 사례는 한국으로 역이민한 68살 여성분 이야기예요. 한국에 가면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믿고 갔는데 오히려 지출이 더 커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경조사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지출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은퇴 후 단출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출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와 초기 정착비까지 겹쳐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충분하다는 건 그 나라에서 살아보기 전까지 절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세상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서부에서 사는 65살 은퇴 남성분이에요. 은퇴 전부터 본인이 아주 검소한 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큰 지출을 잘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군것질, 쇼핑, 취미 지출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월 지출이 평균 예상보다 300이 넘게 증가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돈은요, 내가 외로울 때 제일 빨리 세요. 결국 이분은 자신이 생각한 노후 생활비 충분함이 감정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시죠? 바로 내가 예상했던 지출 구조는 실제 노후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노후에는 충분함이 아니라 여유가 필요하다. 충분하다는 건 숫자로 계산한 상태지만 여유는 변수까지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은 대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한 분들이고 오래 버티는 분들은 여유를 마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은퇴 몇 년 지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자산은 깎여 있고 선택지는 줄어 있고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생활비? 절대 충분하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노후는 우리가 아는 세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훅 예고 없이 계획을 뒤엎는 상황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걸 견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문 앞에서 멈추려면 생활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변수를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웃으면서 은퇴를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는 계산대로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은퇴 전에는 절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자동 보충 장치가 있어서 조금 틀려도 메꿔지거든요. 하지만 은퇴하면 재정이란 게 탱크처럼 고정돼 있어요. 한번 줄면 다시 채우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달에 조금만 적자가 났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게 바로 노후 공포의 시작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그걸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현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돼요. 특히 무서운 건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생활비가 아니라 사건 비용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차 수리, 자녀 지원, 가족 모임, 이사, 갑작스런 체류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월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월 얼마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계산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작 무너뜨린 건 매달 쓰는 돈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돈이었다. 그리고 이런 돌발 지출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면 자산이 무너지는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또 하나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게 있어요. 노후는 감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허전할 때, 답답할 때 사람은 소비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취미를 늘리고, 여행을 가고, 누군가에게 선물도 하죠. 젊을 때 같으면 괜찮았겠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작은 감정 소비 하나가 생활비 구조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노후는 돈보다 감정 관리가 먼저다. 이걸 못하면 생활비는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계산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계획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는 정반대의 말을 들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다. 노후 파산은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자신만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충분할 거라는 자기 확신,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변수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지옥문이 열리듯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노후는 여유가 있는 사람만 버틸 수 있어요. 충분하다는 건 착각일 뿐이고 여유만이 진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신다면 지옥문 대신 여러분 앞엔 훨씬 더 안전한 길이 열릴 겁니다. 은퇴자들이 떨며 말한다. ETF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왜 이제 알았냐고.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ETF면 안전하다. 장기 투자면 결국 오른다. 50, 60대라도 계좌만 열어두면 돈이 일해준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건 다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괜찮다는 주문처럼 외우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나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조용한 믿음이 공포로 바뀌는데 단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 3초를 잊지 못하고 떨면서 말합니다. ETF가 이렇게 무서운 줄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이니까요. 다시 채워 넣을 시간도 체력도 없고 손실이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말만 믿기엔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 짧습니다. 젊은 세대야 10년, 20년 길게 가보라지만 은퇴자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빠져나가죠. 떨어진 자산에서 생활비를 쓰다 보면 회복장은 와도 원금이 안 채워지는 역수익이 생기고 그게 바로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ETF가 은퇴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TF가 나쁜 게 아니에요. ETF는 도구일 뿐인데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들고 가면 도구가 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천히 깨닫습니다. ETF는 오르면 행복하지만 떨어지면 노후가 무너진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은퇴자분들이 공감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한 50대 중반 남성분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8천 전부를 ETF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래요. ETF가 제일 안전해. 장기 투자만 하면 돼. 그래서 단기 변동은 신경 안 쓰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바로 생활비로 꺼내 쓸 돈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ETF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생활비로 계속 일부를 팔아야 했고 원금은 빠르게 훼손됐습니다. 다시 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오르기 전에 제가 먼저 자산을 소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말이 참 무겁습니다. ETF가 아니라 돈을 쓸 구조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었어요. 두 번째는 80 가까운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은퇴 후 은행 추천으로 배당 ETF에 넣으면 매달 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전 재산 9천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든든해 보였죠. 문제는 금리와 시장이 변하자 ETF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건 내 돈 일부를 미리 떼어주는 구조인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더 사두면 회복될 거라 했지만 이미 80 넘은 분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자산을 들고 가는 건 너무 위험했죠. 결국 원금 30% 가까이 손실났고 팔고 나니 남은 건 왜 은퇴자한테 이런 구조의 ETF를 권했을까 하는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안정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한 여성 은퇴자 분입니다. 이분은 ETF를 20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금은 수익을 냈지만 생활비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매년 오르는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이분이 하신 말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ETF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비가 ETF보다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이게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출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노후가 버티질 못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요. ETF는 은퇴자를 망하게도
살게도 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자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잃으면 폭구가 어렵고 폭구가 어려우면 공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은퇴 후 ETF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ETF도 나이가 들면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해요. 젊을 땐 수익이 목표지만 은퇴 후에는 손실 회피가 목표가 돼야 하고 생활비는 ETF에서 직접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따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ETF는 장기적으로 좋지만 은퇴자는 단기 변동이 삶을 뒤흔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구조를 완전히 달리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ETF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은퇴자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쓸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ETF는 상승장을 기다리는 자산이지 생활비를 당장 해결해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TF는 나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중에 쓰기 위한 도구다. 이걸 모르고 은퇴 후 바로 ETF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산은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떨면서 말합니다. ETF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TF가 무섭다기보다 내가 ETF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무서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투자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였어요. 오르기만을 바라는 기도. 그런데 노후는 기도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가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버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ETF가 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 계좌예요. 생활비를 뺄 계좌와 투자를 굴릴 계좌를 분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 ETF, 생활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이번 달 생활비는 어디서 빼지? 하고 바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래놓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ETF를 팔면 회복장을 맞아도 본인은 이미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ETF를 은퇴 후에도 굴리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생활비는 ETF 옆에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2년치 생활비라도 현금 혹은 초저위험 자산에 확보해두면 ETF가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어요. 이 버티는 시간이 은퇴자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둘째는 ETF 비중을 나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기분 좋지만 떨어질 때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이미 그 비중은 과한 겁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다가 손실을 키웠어요. 그리고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난 은퇴하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했지? 이 말이 참 아픈 이유는 은퇴자는 시간을 잃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구조를 만들면 ETF는 공포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ETF도 은퇴자의 통장을 끝없이 깎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되죠.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분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ETF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 없이 기대한 게 문제였죠. 맞습니다. ETF는 그냥 시장을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시장을 견디는 힘과 구조입니다. 그걸 갖추는 순간 ETF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한 축이 돼요.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스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은퇴, 치앙마이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슬리퍼 끌고 조용한 골목을 산책하던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렸는데 그 모든 상상이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면 더 편해질 줄 알았죠. 해외에 가면 물가가 싸니 덜 불안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진함이 우리 노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흠집이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은퇴자는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경계심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회사가, 사회가, 규칙이 우리를 보호해주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갑자기 낯선 땅에 떨어지면 뭐가 위험인지, 누가 진짜인지, 어떤 선택이 파국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날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좋아 보였죠.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한식당도 많고 은퇴자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 여긴 안전하구나 그렇게 스스로 안심해버린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선 안심했다라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치앙마이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가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기후도 따뜻하고 의료비도 한국보다 싸고 외국인들이 모여 사니 외로움도 덜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계산에는 항상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해외는요, 내가 모르는 규칙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정보, 모르는 문화를 믿는 순간부터 무너짐은 시작됩니다. 특히 창업. 이게 은퇴자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덫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긴 물가 싸니까 작은 가게 하나 하면 먹고 살겠지. 하지만 그 작은 가게조차 해외에선 전쟁터입니다. 언어, 세금, 허가, 인건비, 로컬 직원 문제, 외국인 규제 어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은퇴자들은 희망을 너무 크게 품고 와요. 여기서 조용히 돈 조금만 벌어 살면 되지 뭐. 바로 그 생각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앙마이에서 만난 박씨 부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모은 4억 원으로 은퇴 후 작은 한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주변 교민 몇 명이 치앙마이는 한식당만 하면 다 된다. 자리만 잡으면 월세도 싸고 인건비도 싸다고 부추겼대요. 실제로 가보니 분위기 좋아 보이고 손님도 많아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죠. 계약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태국어로 된 계약서를 영어 번역본만 보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 추가 비용, 현지 직원 의무 고용, 간판 사용 제한 같은 조항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픈 첫 달부터 비용이 폭탄처럼 터졌고 직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결국 2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부부는 말해요. 우린 장사 망한 게 아니라 치앙마이를 몰랐던 게 죄였다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은퇴 후 태국으로 넘어간 조 씨, 지인의 소개로 커피숍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이미 운영 중인 가게라 안정적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사라졌어요. 태국에서 은근히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고액의 권리금을 받자마자 연락 끊고 도망가는 케이스요. 조 씨는 태국 법률 구조를 몰라 신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국처럼 CCTV 뒤지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조 씨는 말하더군요. 태국은 모든 게 여유로워 보이니까 사람도 느긋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느긋함을 이용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더 아픕니다. 혼자 치앙마이로 간 60대 남성인데 조용히 지내며 소소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은퇴금 받은 2억 전부를 들고 갔는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혹해서 외국인 명의로는 소유가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현지인 파트너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10달 후 문득 가보니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대요. 서류가 복잡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던 현지인은 이미 잠적. 남은 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간신히 살 정도의 잔고뿐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잊히질 않아요. 해외에서 은퇴하면 자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삶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 무엇보다 설마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착각을 결국 비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해외 은퇴 생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외에서는요, 당신을 보호해줄 제도도 익숙한 네트워크도 도움을 요청할 지인도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해외 창업, 해외 투자,
해외 부동산 이 모든 건 절대로 가볍게 선택하면 안 돼요.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선 더더욱 그렇죠. 여유롭고 느긋해 보이는 분위기 뒤에 은퇴자만 노리는 시장이 따로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해외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관광객이 아니라 돈을 가진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잔혹합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멋지게 살겠다는 기대보다 그곳이 가진 위험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진짜 준비예요. 치앙마이에서 무너진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았으니 당신은 같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에서 실패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난 그때 그 경고를 못 들었을까? 사실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던 분위기, 계약서에서 이해 안 가는 문장들, 지인이 너무 쉽게 이건 무조건 된다고 말하던 그 어색한 미소까지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누군가가 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누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게 경고가 아니라 기회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죠. 치앙마이에서 망하고 돌아온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해요. 나는 태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몰랐던 게 무서웠다. 그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해외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기회도 독이 되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작은 문제도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세계만 믿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 경험이 해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은퇴 후에 해외로 나가려면 꿈보다 먼저 비상계획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현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두기, 비상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금 따로 마련해 두기, 절대 한 번에 큰돈 넣지 않기, 현지인 명의와 얽히는 사업은 절대 안 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파국을 피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런 팁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래도 나한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살다 망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 은퇴자는 그 말에 정말 쉽게 흔들려요. 다 아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는 늘 거짓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눈에 띄지만 망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망한 사람들의 침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치앙마이 문제만이 아니구나. 어디든 같은 구조구나. 맞아요. 미국이든 태국이든 한국이든 은퇴자는 늘 위험에 더 빠르게 노출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삶의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쉬자 하는 순간 방어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나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어떤 도시를 선택하든 어떤 나라로 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에는 낙관이 아니라 검증이 먼저다. 친절한 사람보다 문서가, 분위기보다 조건이, 꿈보다 현실이 먼저다. 이 원칙만 지키면 치앙마이에서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똑같이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보다 단계를 하나 넘으신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교사 연금 통장 열자마자 비명이 터졌다. 노후가 무너진 순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온 분들인데 은퇴 첫날 통장 앞에서 다리가 풀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사 연금 받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아니,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민간 기업 다닌 친구들보다야 낫겠지. 그런데 정작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버립니다.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걸, 의료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노후라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를 그때서야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안정을 믿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안정이 가장 먼저 깨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사 연금이면 안전하지 않나? 하지만 요즘 현실은 다릅니다. 안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일수록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돈의 가치가 바뀌었고, 노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계산법으로 은퇴를 준비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진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잔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왜 교사 연금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는지, 그리고 은퇴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 특히 세 가지 현실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61세 정교과 교사로 은퇴한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누구보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은퇴하면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살아도 된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연금 첫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빠지고 세금 빠지고 각종 공제 빠지고 나니 실제 손에 들어온 금액은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거의 30% 가까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 돈으로 월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자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변 친구들이 추천해준 학원 강사 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도 또 일해야 한다니 어씨는 이때 처음으로 노후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 이야기예요. 부부 둘 다 중학교 교사였고 두 명이 연금 받으면 넉넉하겠지라고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도 요즘 물가 기준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연금 부자라더니 우리는 왜 매달 적자야? 계속된 치료비, 장기 요양비, 각종 보험료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이주했습니다. 교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B씨는 집을 정리하던 날 그렇게 울더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58세 조기 은퇴한 C씨인데요. 젊을 때부터 연금이 있으니 나중엔 편하겠지라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당시에는 이 판단이 맞았거든요. 물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노후 생활비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시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58세 조기 은퇴 후 연금을 일부만 받으며 버티던 그는 최근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증가로 더 이상 조기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 식료품점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비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사 연금? 요즘 시대엔 사치일 뿐이죠. 이걸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가 한 말은 충격적이지만 솔직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보여주는 게 분명합니다. 교사 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연금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노후라는 게 단순한 생활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작은 병 하나가 수백만 원을 바꿔놓고 자동차 수리비 한 번이 한 달 재정을 망치고 그동안 쌓아둔 몇만 원씩의 경조사비가 결국 연금보다 무서운 지출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어떻습니까? 마트 가서 장 한 번 보면 예전 기준으로는 두세 배는 더 나가는 느낌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연금 하나에만 기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 내가 준비한 연금, 내가 예상한 생활비,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에 맞는지, 혹시라도 옛날 계산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연금이 버팀목이 되기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잔인하고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조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바로 돈의 속도예요. 벌 때는 몰랐는데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 그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으니 불안감이 계속 커지죠. 그 불안이 어느 순간 일상 자체를 잠식해버립니다. 괜히 외식 한 번도 눈치를 보게 되고 병원 갈까 말까를 며칠씩 고민하게 되고 자녀에게 연락 오는 것조차 겁이 나요. 혹시 또 돈 들어가는 이야기를 꺼낼까 봐요.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은퇴 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이 특히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평생 안정적인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돈 걱정이라는 걸 크게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죠. 매달 나오는 급여, 명확한 복지, 규칙적인 생활 이런 구조에 익숙했던 분들이 갑자기 불확실한 노후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누구에게 말해도 그래도 연금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그 순간 더 고립감이 커지는 거죠.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달 통장을 계산하며 밤새 뒤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이런가? 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사실 현실은 정반대예요. 요즘 은퇴한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위기감은 너무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연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안전망을 쌓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육청도 국가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부수입이든 지출 다이어트든 생활구조 개편이든 뭔가 하나라도 더 잡아야 버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제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고 어떤 분들은 작은 온라인 판매나 취미 기반 수익 활동으로 생각보다 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꾸준한 분들이라 웬만한 일도 금방 적응하고 꾸준히 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은 은퇴자에게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지출이 줄고 버는 능력도 유지되고 생활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두 노후 재테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건 그보다 더 강력한 전략입니다. 결국 연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달라졌고 우리의 노후 준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보고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바꾼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라는 건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다시 세울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들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조금 부족한 것도 병원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대고 싶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준비를 잘못했구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후는 진짜 끝나는구나. 이 말 그냥 위협처럼 들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은퇴자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은퇴 전에 상상했던 여유로운 노후라는 건
마치 안개처럼 손에 잡힐 듯 말 듯 사라지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인 세 가지에서 갈리는데 이걸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은퇴 후 몇 년 안 돼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나이 들수록 더 여유롭고 안정되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절대 틀린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퇴의 성공은 거대한 소득도 높은 자산도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들이 떨며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없으면 진짜 끝난다라고 말한 그 공통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조바심이 든다면 오히려 잘 오셨어요. 이걸 알고 준비하면 노후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은퇴자들이 가장 무섭게 말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고정 지출을 통제할 힘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들 줄 알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커도 어떻게든 맞춰 나가요. 하지만 소득이 끊긴 순간 똑같은 생활비가 폭탄이 돼요. 실제로 은퇴자분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니라 돈이 저를 잡아먹더라고요.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35년 넘게 일했어요. 월세만 2,800불이었고 은퇴 이후에도 줄일 방법이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연금은 들어오지만 고정 지출을 감당 못해서 1년 만에 모아둔 비상금이 바닥났어요. 이게 은퇴의 첫 번째 공포예요.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없으면 노후는 버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비슷한 소득이었는데 은퇴를 아주 안정적으로 맞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은퇴 5년 전부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렌트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미리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콘도로 옮겼죠. 처음엔 불편했다고 해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숨이 편해요.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 분의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더 무섭습니다. 바로 혼자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 vs 전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의 차이예요.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큰 재앙으로 커지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애틀랜타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분이 있어요. 이분은 건강도 좋고 연금도 2,800불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무난한 노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결국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본인은 나는 돈보다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은퇴 후 사람 관계를 놓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대로 텍사스에서 지내는 70대 부부는 전혀 달랐어요. 이분들은 은퇴 전부터 취미 모임, 교회, 한인 커뮤니티에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쓰셨대요. 그래서 누구 하나 아프면 옆집에서 바로 도와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고 심지어 여행도 함께 다녀요. 이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은퇴자들이 떨며 말하는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혼자가 되면 노후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노후의 엔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어요. 실제 사례 하나 볼게요. LA에 사는 62세 여성분이 있어요. 소셜연금 1,700불을 받았고 원래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가고 렌트비가 오르고 갑자기 치과비가 수천 불 나오고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연금은 그냥 숨만 쉬게 해주는 돈이에요. 살아있게 해주는 돈은 따로 있어요. 반대로 비슷한 연금 수준인데도 은퇴 후 더 안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작은 소득원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지인 소개로 몇 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이용한 소규모 부업, 남는 방을 렌트하는 방식, 혹은 연 35% 정도의 배당 ETF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 유지. 이런 소득원들은 큰 돈을 벌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졌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은퇴자들이 떨며 말한 진실이 바로 이거예요. 노후는 되살릴 수 없는 시기라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못 갖춘 사람들은 은퇴 후 딱 3년 안에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버텨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행복은 자산 크기와 거의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들어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느냐예요. 그 힘은 바로 통제 가능한 지출, 나를 붙잡아주는 관계, 작은 소득의 지속성, 이 세 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보면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진 노후와 버티는 노후가 갈리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은퇴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시작돼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시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젊었을 땐 실패하면 다시 일하면 되고 돈 떨어지면 다시 모으면 되죠. 그런데 은퇴한 뒤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큰 파도로 몰아치고 사소한 선택도 인생을 뒤흔드는 결과로 돌아와요. 이걸 깨닫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진짜 내 삶을 되돌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후속 이야기는 몇몇 은퇴자들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서 겪은 그 다음 단계예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출 통제를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은퇴 후에 무너지는 건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월세 조금 오르고 보험료 조금 오르고 식비 조금 오르고 이 작은 오르막들이 몇 년을 쌓아 결국 파국을 만들어내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그 흐름을 제때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 조절도 어렵고요. 반대로 지출 관리를 성공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돈이 나가는 속도가 통제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은퇴 후 삶에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피한 분도 있고 건강이 좋아진 분도 있어요. 결국 돈이 아니라 리듬을 지키는 게 노후의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관계가 없는 노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혼자 사는 분들은요. 몸이 아플 때 약 하나 사올 사람이 없고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겨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LA 한인타운에 사는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안 아파도 죽을 것 같았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요. 반면 작은 커뮤니티라도 하나 붙잡고 사는 분들은 정말 달라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로움도 줄고 건강도 오래 유지되고 위기 상황도 쉽게 넘어가요. 심지어 돈 문제도 훨씬 덜 생겨요. 왜냐면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병원 비용 아끼는 방법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니까요. 노후는 혼자 버티는 게임이 아니에요. 함께 버티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벌어져요. 은퇴 후 첫 해에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작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상 상황이 와도 대응이 가능해요. 하지만 소득이 완전히 끊긴 사람은 대응이 아니라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는 진짜 무섭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삶이 급격히 쪼그라들어요.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걸 포기하고 결국엔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게 돼요.
이게 노후 파산이 아니라 노후 축소예요. 그리고 축소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소득원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갑자기 천불 나가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더 여유롭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이 말이 은퇴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힘이 돼요. 결국 이 세 가지는 돈, 관계, 건강을 떠나서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예요. 나이 들어 이 구조가 없으면 진짜로 순식간에 무너져요. 하지만 이 구조가 있으면 위기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엔 누구나 부러워했답니다. 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인생 즐기는구나.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은퇴자가 7년 뒤에 꺼낸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행은 행복을 줬는데 그 행복을 지킬 돈과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공포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퇴 후 하고 싶은 그 여행, 그 자유로운 삶이 생각보다 잔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누구나 은퇴하면 한 번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이제 회사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즐기자. 몇십 년 동안 일만 하고 산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죠.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과 건강이라는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행이 더는 여행이 아니게 되거든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되고 즐거움이 아니라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은퇴 후 여행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고요? 단순해요. 여행은 돈과 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활동인데 은퇴 후에는 이 두 가지가 빠르게 줄어드니까요. 더 잔인한 건 사람은 즐거움에 중독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줄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론처럼 하지 않을게요. 실제 은퇴자 세 분의 사례를 들으면 왜 이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지 실감하실 거예요. 사례 하나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59세에 은퇴한 분 이야기예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이 정도면 10년은 걱정 없겠다. 일단 좀 놀다가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바로 장기 여행을 떠났어요. 동남아 몇 달, 유럽 2달, 일본 1달. 3년쯤 지나니까 통장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들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이미 여행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멈추면 우울해지고 집에만 있으면 이게 사는 건가 싶고. 결국 7년 동안 여행을 이어갔는데요. 7년이 지난 후 보니 생활비와 여행비로 4억 가까이가 빠져나갔더래요. 남은 돈은 당초 예상의 절반도 안 됐고요.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행이 내 노후를 훔쳐갈 줄은 몰랐어요. 나는 행복을 찾는다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아픈 이야기예요. 62세에 은퇴한 부부인데요. 아이들도 독립했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며 캠핑카로 미국 서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싶고 이게 진짜 은퇴자의 삶이지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년째 들어가면서 아내분의 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남편분도 혈압 문제가 생겼어요. 여행을 계속하려면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을 갈 때마다 비용이 장난 아니었어요. 캠핑카 유지비에 보험료, 의료비까지 겹치니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했는데 이미 건강은 여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었고 돈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부부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잃은 건 떠날 힘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55세에 조기 퇴직한 분이었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하며 남미, 호주, 유럽을 휩쓸듯 여행하셨어요. 사진만 보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행 중독처럼 비용이 커졌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는 곳마다 고급 숙소에서 묵고 비용이 커질수록 여행이 행복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릎 관절이 망가지면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졌고 예상치 못한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컸어요. 결국 가진 돈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빠져나갔고 지금은 예전처럼 여행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본인의 마지막 말이 씁쓸했습니다. 여행은 좋은데 그걸 버틸 내 몸과 돈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아, 나도 은퇴하면 여행 좀 다녀야지라고 쉽게 말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지속 가능성 따지지 않고 여행만 하다 보면 노후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행은 즐거움이지만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반이 바로 돈과 건강이죠. 그런데 여행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켜요. 이게 여행의 역설이자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잔혹한 현실이에요.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가진 돈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체력이 이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하지만 둘 다 틀려요. 은퇴 후에 돈은 줄어들기만 하고 체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요. 그런데 여행이라는 소비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요. 한 번 가보니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고 또 가면 더 비싼 걸 찾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여행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준비되지 않은 여행은 노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는 사실을요. 여행의 본질은 자유인데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돈과 건강이라는 책임이요. 그걸 무시한 채 떠나는 여행은 결국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요. 더 무서운 건 후회는 반드시 늦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행을 다닐 땐 몰라요. 다 좋으니까요. 문제는 멈추려고 할 때예요. 쉼표 찍는 순간 현실이 들이닥쳐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 그때 느끼는 공포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사라지고 그동안 쌓았던 노후 대비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후 공허감, 우울감, 불안정한 소비 패턴까지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단순합니다. 여행은 노후의 일부여야 하지 노후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여행은 목표가 아니라 보너스예요. 내 돈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즐기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여행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지출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은퇴 후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여행이 나의 70대, 80대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가? 이 질문 하나면 많은 후회를 막을 수 있어요. 즐거움은 중요하지만 오래 가는 즐거움은 더 중요하니까요.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노후가 오래 가야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속도 조절을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여행보다 더 중요한 건 여행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를요. 그리고 그걸 놓친 순간 여행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가장 잔인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여행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다. 문제는 여행을 현실 도피로 썼다는 거였다. 이 말이 참 깊어요. 우리가 은퇴 후 여행을 꿈꿀 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동안 인생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보상받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그 피로를 다 씻어내고 싶어 해요.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 여행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이 여행에서 느끼는 신나는 감정은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공항만 가도 설레요. 두 번째는 비행기 타야 설레고 세 번째는 다른 나라를 봐야 설레요. 네 번째쯤 되면 비싼 호텔을 가야 겨우 감정이 올라와요.
결국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은퇴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패턴인지 아시죠? 수입은 멈췄는데 감정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을 다닐수록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야만 하는 욕구가 커졌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습관으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려요. 가야만 마음이 편하고 멈추면 불안해지는 삶. 이건 진짜 여행이 아니죠. 그리고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행은 꼭 멀리 가야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시차, 낯선 환경, 무리한 일정, 기온 변화, 긴 이동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은퇴자분들이 여행만 다녔는데 왜 갑자기 아프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몸은 표가 안 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무너지는 순간이 여행지일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섭고요. 해외에서 응급실 한번 가보시면 그 비용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깨닫죠. 내가 즐기던 방식이 내 몸에는 고문이었구나.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행은 절대 지금 아니면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과 건강을 지키면서 천천히 즐기는 여행이 훨씬 오래 갑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목적이 아니라 삶의 양념처럼 두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야 여행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진짜 후회는 여행을 많이 못 간 게 아니에요. 여행을 오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은 것. 이게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가장 깊은 아쉬움이에요. 지금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떠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소비와 일정이 10년 뒤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행의 속도도 방향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당신의 여행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남으려면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에요. 연금 고지서 받아든 순간 끝났다. 교사들이 떨며 말한 공포의 현실. 정말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은퇴한 교사분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니까 더 섬뜩합니다. 그 잠깐의 종이 한 장이 평생 교단에서 버텨온 자부심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0년을 나라에 바쳤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딱 고지서 한 장 펼쳐본 그 순간 벽에 금이 간 듯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들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연금 있으니까 노후 걱정 없겠지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안고 버텼고요. 야근해도 주말 반납해도 민원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던 날에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노후는 안전하다라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마주한 현실은 생각했던 안전망이 아니라 재정 계산표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냉혹한 숫자였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연금이라는 게 나라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어왔는데 그 최소한이 과연 생활을 버틸 만큼이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고요. 물가는 올랐지, 의료비는 더 무섭지, 사회적 지원은 주춤하지, 연금 자체는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이미 받는 사람들조차 이걸로는 안 된다며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니 말 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아마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난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연금만으로는 못 버티는 시대가 온 걸까? 그런데요, 이런 불안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이미 은퇴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진실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32년간 교편을 잡았던 A 선생님의 사례예요. A 선생님은 늘 주변에서 롤모델이었어요. 미래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연금 받으면 충분히 여유롭게 지낼 거라고 다들 말했죠.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고 보니 예상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난 겁니다. 공제는 공제대로 빠지고 의료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실질 물가는 계속 오르니 계산기가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은퇴 후 건강이 조금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한 달에 평균 몇십만 원씩 나가더랍니다. 처음 연금만으로 살겠다는 목표는 석 달 만에 깨졌고 결국 다시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할 거리라는 후회만 남았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에서 생활한 비 선생님 부부의 사례예요. 두 분 모두 교사여서 연금 부부로 불렸고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두 명이 받는 연금이 둘이서 살기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둘이서 버티기 빠듯한 수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비용이었어요. 자녀 결혼 비용, 부모님 병원비 지원, 갑작스런 자동차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은 엑셀로 계산되지 않아요. 이 부부는 결국 집을 줄이고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우리의 삶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28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 C 선생님 이야기예요. C 선생님은 연금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일반 근로자보다 안정적인 금액을 받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비용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점이었어요.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공공요금은 매년 인상되고 특히 식비와 교통비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찾아오고 연달아 혈압 문제가 생기고 진짜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이 병원비라고 느꼈다고 해요. 결국 C 선생님은 연금만 믿는 노후는 불가능하다며 작은 온라인 강의를 열어 소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연금은 변하지 않지만 은퇴 후 비용은 끝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연금은 딱 정해진 금액이죠. 이 말은 언젠가는 연금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문제이지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교사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이니까 평생 유지되겠지? 근데요, 유지되는 건 금액이지 가치가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이 줄어드는 것. 이걸 마주하는 순간 모두가 고지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은 기초 수입일 뿐이지 노후를 지탱해주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연금이 든든하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연금 이상의 무언가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건강관리를 조기에 시작하거나 가족과의 재정 역할을 명확히 하거나 노후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은퇴 교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연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연금만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 말이 아프지만 진짜 현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사들의 공포스러운 현실이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예민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 그냥 기초 체력 정도일 뿐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들 한참 후에 깨닫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은퇴 후에는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이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한숨 돌리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변수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료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튀어나오고 물가는 생각보다 느리게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한꺼번에 훅 치고 올라가고 가족 문제는 늘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해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손주 돌봄을 부탁받거나 부모님 케어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건 누구도 스케줄표에 적어두지 않죠.
그리고 은퇴 후 교사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충격은 자신의 고정비가 이렇게 높았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교직 시절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비용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월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지출을 세세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관리비 한 달치 금액이 크게 느껴지고 가스비가 2배로 오른 것도 훅 와 닿고 보험료가 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은퇴자들이 말하는 진짜 공포예요. 고정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또 하나, 교사 연금의 함정 중 하나가 심리적 신뢰예요. 오랫동안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며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정적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삶이 국가가 정해준 금액에 맞춰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지출이 줄어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관리, 이동성, 돌봄, 생활유지비는 더 뛰어요. 집안 수리 같은 것도 은퇴 후에는 직접 하기 어렵고 외주를 줘야 하니 비용은 더 들죠. 전등 하나 갈아도 돈이 드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은퇴 교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 후 첫 1년이 진짜 전쟁이었다. 원래 알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 전쟁터를 건너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시작된 고정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거, 둘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부수 입원을 만드는 거, 셋째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습관을 먼저 정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연금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처럼 현실을 직시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교사 연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연금만으로 버티는 시대가 끝났을 뿐이니까요.